우리는 정말 모든 정보를 제때 알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우리가 알게 될 시간조차 설계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대통령 탄핵 정국, 2016년 광장의 촛불, 그리고 지금 이 다큐멘터리는 단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그 사건은 왜 하필 그때 일어났는가? 일부 타이밍의 정치 사건은 우연이 아니다. 1997년 11월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를 맞습니다. 언론은 환율 급등, 국가 부도 위기라는 공포의 헤드라인으로 가득 찼고 시민들은 금 모으기에 나섭니다. 그러나 이 사태는 정말로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었을까요? 90년대 중반부터 대기업의 과잉 투자와 금융기관의 방만한 대출은 이미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규제는 풀렸고 구조 조정은 미뤄졌습니다. 결정적인 시점은 1997년 8월 기아 자동차 부도 처리 방침이 정부회의에서 정해집니다. 당시 고위 관료와 재벌, 금융당국 간에는 기아의 정리가 결국 IMF행 티켓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정황들이 이후 국정감사 등에서 드러납니다. 그 타이밍, 그해 12월은 대선이 있던 해였습니다. 결국 정권 교체는 현실화됐고 경제 패러다임도 완전히 뒤바뀝니다.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04년 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입니다. 2003년 말 여당에서 탈당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위태로웠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공동 발의합니다. 언론은 대통령의 선거 개입 발언을 근거로 헌정질서 수호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지만 당시 여론의 60% 이상은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밀어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국 탄핵을 기각했고 그해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합니다. 탄핵의 타이밍은 무엇을 바꾼 걸까요? 정치권의 구도, 언론에 대한 불신, 시민들의 정치 참여 방식, 그리고 노무현이라는 인물의 역사적 이미지까지 타이밍은 사건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2016년 최순실 게이트입니다. 국정농단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 시민들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연설문 유출, 미르마이너스 K스포츠재단의 자금 흐름, 정유라의 입시 특혜 등이 연이어 터져나옵니다. 놀라운 점은 이 폭로들이 치밀하게 분할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JTBC, 한겨레, TV조선 등 다양한 언론이 시차를 두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의 촛불은 매주 주말 점차 커져갔습니다. 이 사건이 폭발한 시점은 2016년 가을. 박근혜 정부는 레임덕을 맡고 있었고 대선은 1년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1년 전 혹은 6개월 후에 터졌다면 과연 같은 방식으로 역사는 움직였을까요? 프레이밍도 주목할 지점입니다. 언론은 국가의 위기, 부패의 정점, 시민의 분노라는 감정을 집중적으로 소환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반복적으로 재생되었고 대통령의 감정은 국민의 분노를 증폭시키는 데 활용됐습니다. 그 이후 삼성의 이재용은 구속됐다가 석방됩니다. 최순실은 수감되고 박 전 대통령은 사면됩니다. 정치는 다시 돌아왔지만 타이밍의 설계자가 누구였는지는 지금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2부 권력의 시계는 누구의 손목에 있는가?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봅니다. 이 세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정치적 전환점 직전 치명적인 이슈가 불거졌다는 점. 둘째, 여론은 감정적 동원 형태로 움직였고 언론은 시점을 정밀하게 쪼개 보도했다는 점. 셋째, 사건 이후의 구조적 변화는 특정 집단에 명백한 이득을 안겨주었다는 점입니다. IMF 이후에는 외국 자본과 대기업 재편이, 탄핵 이후에는 새 정당의 절대 다수 의석이,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는 검찰 개혁과 재벌 체계에 대한 대중의 감정적 정당성이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건
단지 우연이었을까요? 정치 싱크탱크의 내부 문건, 특정 로비단체의 회의 시점, 그리고 언론사 내부의 보도 지연 기록 등 우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을 추정할 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타이밍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타이밍은 설계되고 선택되고 유통됩니다.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증폭됩니다. 3부 다가올 10년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 속에 살게 될까? 지금부터는 미래입니다. 이제 남은 10년 우리는 어떤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어떤 시나리오에 휘말릴 수 있을까요? 시나리오 1.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급락합니다. 언론은 중산층 몰락이라는 키워드를 반복하고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합니다. 동시에 고위공직자들이 잇따라 사퇴합니다. 이 시점에 등장하는 건 특정 정당의 새로운 인물과 개혁 어젠다입니다. 시민들은 분노와 희망 사이에서 투표합니다. 시나리오 2.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급락합니다. 국내 대기업의 주가는 폭등하고 수출 지표는 호전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비공식적 인수합병과 해외 로비가 엮여 있습니다. 언론은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경제 회복의 주체는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여론은 분열되고 정권은 교체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추론일 뿐이지만 과거의 타이밍들이 우연이 아니었다면 앞으로의 타이밍도 누군가의 선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엔딩 내레이션. 30년 전 우리는 IMF를 겪었습니다. 20년 전 우리는 대통령 탄핵을 봤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광장에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분기점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왜 지금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타이밍은 누구에게 이익이 되었는가? 이것은 단지 과거를 되짚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는 렌즈입니다. 권력은 시간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끝.